이 맥베스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현실, 맥베스에 비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고 또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맥베스를 보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도 이해가 되고 셰익스피어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잘 정리해서 일단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비난만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건 아니죠. 원인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진보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는 동시에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작가라는 걸 또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또 문학을 이해하는데 그 문학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문학을 즐기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저도 한 10 년쯤은 조이스의 율리시스 때문에 햄릿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시국 때문에 맥베스를 4-5 번, 5 번 연속으로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한 작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 매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셰익스피어 전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37 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굉장히 나이가 많아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대 시절부터 언젠가 나이가 들면 셰익스피어와 함께 늙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아주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벌써 시작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약간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권태를 느끼고 있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독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맥베스는 셰익스피어가 42살이던 1606년에 발표되었고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마지막 작품인데 햄릿이 발표되고 나서 4년 후에 쓰여진 희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06년이면 영국에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있었고 이탈리아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었고요. 프랑스에는 지난주에 깊게 다루어 봤던 바로 그 데카르트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전역에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저 유명한 갈릴레이의 일화 아시죠? 네, 지구는 둥글지 않다 이거. 네, 모두가 아는 일화죠. 그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9세대의 저항도 만만치는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이면은 이성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죠.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지만 데카르트도 있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둥글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 뭐 이성의 힘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하지만 그 기득권 세력의 아직 저항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는 그런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가만히 보면 비판이 굉장히 우회적이라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똑같은 참고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셰익스피어랑 같은 해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우회적으로 풍자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당시 1600년대 초반의 유럽의 사정을 잘 모르고 셰익스피어의 어떤 우회적인 풍자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셰익스피어는 데카르트나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몰라서 약간 헛다리를 짚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 다시 하죠. 햄릿 시간에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나 또 작가 셰익스피어의 성향으로 보나
이 작품 맥베스 역시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자승자박쯤 될 것 같은데 자기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다.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죠. 요즘 뉴스에서 자승자박, 자업자득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죠. 사실 지금까지 이 맥베스에 대한 주된 해석은 마치 햄릿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맥베스의 고뇌와 갈등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러니까 맥베스 내부의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간의 충돌과 갈등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햄릿 왕자의 경우와는 달리 많이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선명하게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를 탐하거나 심지어는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함정을 파게 되고, 그리고 그 함정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지까지 보면 오히려 이 작품 맥베스가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어떤 권력자 부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이 작품을 통해 세익스피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2, 13세기 무렵의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노르만인들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 맥베스는 이 스코틀랜드의 영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맥베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그는 왕의 사촌이기는 했지만 서열이 아주 높은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내는 있었고 자식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반란을 꿈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왕을 아주 존경하는 편이었다. 이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맥베스는 또 다른 영주인 뱅코와 함께 노르웨이의 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맥베스를 위해서 따로 큰 선물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도라는 이름의 중요한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가 왕을 배신하고 노르웨이 군과 내통하다가 발각되었고, 그래서 처형되었고, 그래서 왕은 이곳을 승리의 선물로 맥베스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물론 맥베스는 아직 이 사실을 몰랐고 뱅코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어느 황야에서 새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 새 마녀는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마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독 맥베스에게만 나타난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비유적으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별 생각이 없었던 맥베스가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더 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가 외부에 있었던 건지 맥베스의 내부에 있었던 건지 이것들은 아주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맥베스 앞에 새 마녀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새 마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맥베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맥베스 자신이 먼저 마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요즘 무속인들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무속인들이 먼저 그들 부부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 부부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무속인들을 먼저 찾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해가 더 깔끔해지는 것 같죠. 자, 그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글래미스의 영주다. 맥베스는 현재 글래미스의 영주였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너는 코도의 영주다 였습니다. 이것은 깜짝 놀랐겠죠. 맥베스는 코도의 영주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믿기지가 않았겠죠. 게다가 이 두 번째 예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예언이 맞는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예언도 믿을만 하다는 것이겠죠. 믿기 역할을 하는 예언인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마녀들이 한 세 번째 마지막 예언은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만약 이 순간 맥베스에게 역심이 전혀 없었다면 그 마녀들에게 고생한다고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가던 길을 갔겠죠. 하지만 맥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익스피어 작품에는 당사자보다 그 주변에 있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당사자의 심리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장면 역시 그것은 맥베스 곁에 있던 뱅코의 말에 의해 밝혀집니다. 뱅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료는 당신들이 현재의 자귀와 예견된 고귀한 지위와 왕권의 희망을 주면서 맞이하여 마치 넋이 나간 것 같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들의 말을 들은 맥베스의 표정이 마치 넋이 나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은 거울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서 그 거울들을 통해 비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고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꽤나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조그만 거울들에 비친 어떤 상들을 하나씩 찾는 재미가 정말 좋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베스와는 달리 옆에서 함께 이 말을 들은 뱅코의 태도는 맥베스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녀들의 말을 약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녀들에게 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예언을 하는 거야? 나한테도 좀 뭐라고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마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아들과 그 자손들은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맥베스에게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뱅코에게는 너는 왕이 되지 못하지만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준 거죠. 자, 우리는 이 대화에서도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맥베스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다? 하지만 벤코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지만 그 아들은 왕이 된다. 결국 벤코의 아들이 언젠가 맥베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을 맥베스가 사심없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물론 아직까지 실험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녀들의 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맥베스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실제로 내가 왕이 된다면 언젠가 저놈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한편 스코틀랜드의 왕은 두 왕자와 귀족들을 이끌고 맥베스 일행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만난 자리에서 왕은 두 사람의 공을 치하하고 마녀들의 예언대로 맥베스를 코도의 영주로 임명합니다. 자, 마녀들의 예언 하나가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맥베스의 마음속에는 혹시 그럼 이번 기회에 진짜로 나를 후계자로 인정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녀들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럼 자신이 왕이 된다는 말도 사실일 수 있는 거니까 마치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 된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전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명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맥베스 입장에선 더 큰 기대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왕은
맥베스가 아니라 자신의 큰아들을 후계자로 임명해 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여러 영주 중 한 명에 불과했고요. 얼마 전까지 왕이 된다는 생각 같은 건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뭔가 자기 자리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 이 작품에서 맥베스가 자신이 빠질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 첫 순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죠, 우리 주변에도. 어쨌거나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왕은 맥베스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맥베스의 성으로 가서 축하 파티를 열자고 제안하고, 맥베스는 분한 마음으로 파티 준비를 위해서 먼저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소식에 맥베스보다 더 분개한 사람은 맥베스의 아내인 레이디 맥베스였습니다.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맥베스는 화가 났고 그의 아내는 한술 더 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베스의 말을 들은 아내는 당신은 인정이 너무 많아서 될 일도 안 된다는 둥, 야심을 이루려면 때로는 사악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둥 하면서 이제부터 모든 일을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맥베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왕은 아주 좋은 통치를 했고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고 또 자신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왕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았는데,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맥베스의 갈등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과 악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왠지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내를 보면서 왠지 그 아내를 통해 자신의 양심의 가책까지 좀 덮어버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말리는 척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좀 더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태도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파티가 끝났고 모두가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왕의 침실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잔뜩 취하게 할 테니까 그들이 취하고 나면 그들의 칼로 왕을 살해한 다음 그들의 소행으로 꾸미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맥베스는 아내 말대로 왕을 죽이고, 게다가 이것이 조금 더 부족했다고 느낀 아내는 자신의 손으로 취해서 잠든 경비병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맥베스는 왕을 죽였고 레이디 맥베스는 경비병들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 손에 둘 다 피가 묻었죠. 그리고 왕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맥베스가 그 경비병들을 죽인 것으로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베스가 뭔 소리가 들려서 자다가 깨서 가보니까 경비병들이 술에 취해서 왕을 살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격분한 맥베스가 그 경비병들을 살해했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뭔가 이상하죠? 어색한 그런 계획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 그냥 조잡한 계획이었던 거죠. 어쨌든 아침이 밝았고 사람들은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맥베스의 성에서 맥베스의 말을 믿지 않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두 아들은 이 상황의 위기를 느껴서 한 사람은 잉글랜드로 또 한 사람은 아일랜드로 도망치기까지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들이 더 의심을 받게 되었으니까 아무도 대놓고 맥베스를 의심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맥베스는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맥베스는 이제 만족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또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탐하지 말라. 그 자리는 신뢰와 약속과 책임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리이지 그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 억지로 가진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 유럽에도 단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햄릿에 이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자리가 왜 지켜질 수 없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이 된 맥베스는 이제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거라는 걱정을 지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책에는 맥베스가 모든 영주에게 밀정을 붙였다라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영주에게 밀정을 붙일 정도로 그만큼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자신과 함께 마녀들의 예언을 들었던 바로 그 벤코였습니다. 벤코야말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언젠가 자기를 밀어낼 아들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자객을 보내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하지만 벤코는 죽고 아들은 살아남아서 도망칩니다. 결국 이런 식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인간이 하는 일에는 빈틈이라는 게 있어서 왕자들도 도망가고 벤코의 아들도 도망쳐서 복수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맥베스는 더 불안해져서 더욱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음 차례는 맥더프라는 이름의 귀족입니다. 이 맥더프는 평소 바른말 잘하는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곱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그는 왕자를 만나서 상의하기 위해 잉글랜드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맥베스는 다시 한번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막 벤코의 유령이 나타나서 막 괴롭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불안해서 마녀들을 다시 찾아가요. 자, 마녀들의 예언대로 왕이 되었지만 왕자들은 외국에서 복수를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었고 또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또 무속의 힘을 빌기로 한 것인데 그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 주었다면 그것을 지키는 방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무속 얘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녀들은 처음부터 맥베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의 목적이란 것은 그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고 또 맥베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마녀들은 끝까지 맥베스를 이용한 다음 철저하게 파멸시켜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예언을 내놓죠. 첫 번째는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맥베스의 평소 의심을 확인해 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녀들이 맥베스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맥베스 내면에 있는 존재의 이야기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은 아무래도 이 작품이 희곡이다 보니까 상당히 극적인데 이래서 세익스피어라고 하는구나 싶을 만큼 대단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마녀들의 두 번째 예언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결코 맥베스를 죽일 수 없으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여자에게서 태어나니까 누구도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이것도 당연히 함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버남이라는 이름의 큰 숲이 움직이기 전에는 맥베스는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죠. 숲이 움직인다.
얼핏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죠. 어쨌든 자신은 죽지도 정복당하지도 않을 거라는 마녀들의 예언에 자신감을 되찾은 맥베스는 먼저 당연히 맥더프부터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맥더프는 이미 잉글랜드로 간 후였고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맥베스는 대신 맥더프의 아내와 자식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잉글랜드로 도망친 맥더프와 왕자의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 것 같지만 세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맥더프가 영국으로 도망친 왕자를 만나서 상의하기 위해 잉글랜드로 가니까 왕자 입장에서는 맥더프가 의심스러운 거죠. 혹시 맥베스가 보낸 첩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맥더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익스피어는 진정으로 왕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왕자의 이상한 말을 뒤집어 보면 그게 왕으로서 갖춰야 할 본질적인 자격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왕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왕자는 자신은 잔인하고 성급하고 사악하며 온갖 죄의 냄새를 풍긴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왕자는 자신에게는 왕에게 어울리는 정의감, 진실성, 절제와 안정감, 관대함, 끈기와 자비심, 겸손함, 경건함, 인내심,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왕에게는 정의감, 진실성, 절제와 안정감, 관대함, 끈기와 자비심, 겸손함, 경건함, 인내심,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길게 세익스피어가 적어놨는데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어드렸죠. 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읽어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왕자가 맥더프에게 하는 말을 쭉 읽어보시면 왕이 갖춰야 할 자격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맥더프의 가족들이 맥베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잉글랜드 왕의 군사를 빌려서 함께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잉글랜드 왕이 왕자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빌려주었다고 나오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익스피어를 읽다 보면 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극적으로 잘 풀어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극적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깊은 밤중에 어두운 성 안을 잠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디 맥베스예요. 목류병에 걸린 건데 이 레이디 맥베스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을 핏자구가 사라져라.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목류병에 걸려서 잠옷을 입고 어두운 성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시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준대도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 바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녀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녀가 데려온 의사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레이디 맥베스에게 필요한 것은 나 같은 의사가 아니라 사제다. 글쎄요, 이런 얘기들은 다 소설에 불과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분은 지금 어떤 심경일지 궁금해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자, 마지막 전투 장면입니다. 왕자와 맥더프가 지휘하는 잉글랜드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고 맥베스는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맥베스를 진심으로 따르는 장군은 전혀 없었고, 게다가 자신의 군사 중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왕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대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TV에서 봤던 장면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지금까지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숲이 움직일 리도 없고, 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리도 없으니까 자신은 이 언덕만 굳세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맥베스는 왕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작년에도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대사죠. 우리 모든 지난 날은 바보들의 죽음 향한 길을 밝혀주었다.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것.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다 사라져버리는 것.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소리와 분노 가득하나 의미는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하고 우리가 짓거리는 모든 말들은 백치가 짓거리는 소리와 분노에 불과한데 자신이 그것을 망각하고 마녀들의 말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의 표현이겠죠. 참고로 나중에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이 대사를 포크너가 어떻게 한 편의 멋진 소설로 재탄생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맥베스가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때, 이 맥베스 연극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끝부분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든 사람들이 행진하는 장면이 꼭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숲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맥베스의 눈앞에서 실제로 숲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군을 지휘하던 왕자가 자신들의 병력의 숫자를 감추기 위해서 각자 나뭇가지 하나씩을 꺾어서 들고 행군하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무려 1만 명의 병사가 그렇게 하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영국에서 마지막에 가장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죠. 이 장면을 목격한 맥베스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태양도 우주도 지겹고 모두 끝장나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맥베스의 태양이 저물었고 맥베스의 우주가 끝이 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맥베스는 누구와는 다르게 마지막만큼은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죽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마지막 모습도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그랬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맥베스와 맥더프와의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맥베스 입장에서는 아내도 죽고 또 숲도 움직였으니까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였지만 그래도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자신을 죽이지 못할 테니까 마지막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도 마지막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맥베스를 상대하는 맥더프의 입장은 달랐겠죠.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맥더프는 자신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을 찢고 나온 사람이라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맥베스를 죽입니다. 이 맥더프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모양인데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 수술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자신은 그 예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맥베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중의 뜻이 담긴 말로 우리를 속이는 악마들을 믿지 말라. 그들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서 결국 그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을 깨버린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마녀나 무속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달콤한 유혹 같은 걸 의미하는 것도 같은데 순간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를 내 자신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하는 말로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할 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면도 있고 약간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인간은 성공해서보다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현실도 그런 면에서는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 있어? 뭐 지들이 전문가면 얼마나 전문가야. 나도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 권력이라는 게 일단 한번 잡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뭐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도 간혹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이런 멋진 문장이 등장합니다. 마르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해라. 경계해." 이런 것이죠. 자, 셰익스피어가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죠.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맥베스처럼 우리 자신도 언제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평소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비슷비슷하죠. 오늘은 이 시대의 맥베스의 결말과 셰익스피어가 던진 경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